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와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법사 연장 문제 등을 거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이 요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송원석 의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든 원내대표 선출되신 것 좀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도 이 원내대표 당선 축하드린다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오찬을 하셨는데 어떻게 공간 오찬은 뭐 밥은 맛있나요? 예, 어저께 그 대통령께서 여야 협치를 말씀하시면서 지도부를 불러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당선을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물론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협치를 위한 정말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장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죠, 오찬 자리에서. 예, 당연히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정치 분야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야가 협치를 하려고 하면 오랫동안 국회의 관행이었던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과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인사 문제로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 부적절한 그 금전 거래 문제,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첫 인사, 새 정부의 첫 인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후보자를 지명을 안 했다면 이렇게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서 있어서 이렇게 뭐 말이 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자체가 요건 불비에 해당되는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문회에서 뭐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도의 그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의혹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아마 힘들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아마 총리 청문회가 사상 처음으로 증인과 자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청문회가 되지 싶습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 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정의는 충분히 합의해서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처까지 부르는 뭐 가족까지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족한 수입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그 아들의 어떤 유학 경비 그 부분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처 쪽에서 부담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없으니 그러면 정인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이런 석연치 않은 그런 금전 거래, 그래서 스폰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도 모두들 이걸 수긍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청문회를 이틀 하긴 합니다만 자, 총리의 인준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야당 입장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로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수단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의 의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이 정치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너무 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명이 어려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출발하는 정부의 이재명 정부에서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청문회를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생지원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이번 추경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민생지원금 문제죠. 예, 이번 추경에서 30조 정도의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0조 정도는 아마 세입 경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출 쪽에 한 20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3조 정도가 아마 지원금하고 아마 그런 쪽이었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50%를 넘어서 60% 정도가 지원금을 준다는 것인데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수차례 전 국민들에게 대해서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은 많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이게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뭐 그런 지원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뿌리는 돈의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서민들은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재정이 확장적으로 풀리게 되면 이게 명약 관화하기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금리 인하를 또 저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포함을 해서 일반 서민들의 굉장히 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상의 문제도 있고 지출 내역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왜 추경을 고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 2차 추경이 왜 필요한지, 자, 지금 정부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야기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 추경안 그리고 민생지원금이 내수회복 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만약 이 추경안의 민생지원금 부분이 내수회복 진작이 잘 안 되는 승수효과가 미미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다른 대안으로 갖고 계시는 정책 같은 건 있나요?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은 승수효과가 낮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예산이든 이게 추경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내역을 가져가는 것이 전체 총 규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수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은 받는 국민들로 봐서는 기쁜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게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재원이 없는데 추경을 해가지고 하면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럼 이 돈을 지금 미래 세대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갚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너무 증가시키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축통화인 미국도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최근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고 하면 신용도가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해외 자금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투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본시장을 비롯해서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아니라 당장 우리 세대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을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채를 이용한 국가 네. 채무를 늘리는 것을 이용한 재원 뿌리기, 자금 뿌리기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